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4년 차가 된 30대이고 학교에서 식품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무탈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에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일을 작년에 겪었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니 꼭 들어주세요. 저는 2년제 대학에 들어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부터는 줄곧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번 이직을 하며 식단표를 짜고 조리 공급과 급식을 감독하는 일을 하였죠. 처음엔 단순히 취업이 잘 될 것 같아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부심이 생겨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답니다.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경력을 쌓았지만 연봉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문대 출신의 자격증 하나 있는 거로 일하고 있으니 4년제를 나온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돈을 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쫓기보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일하는 영양사로 자리매김했답니다. 그리고 직업상 학교가 쉬는 날은 모두 휴일이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 가정 환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가족은 엄마와 저 둘뿐이에요.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엄마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아빠가 남겨준 재산으로 시장 모퉁이에 자리를 얻게 되어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은 걸 받으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친모가 아닌 아빠와 재혼한 계모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저를 떠나실 줄 알았는데 제 곁에 남아 끝까지 엄마가 되어주셨죠.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친자식도 아닌 저까지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되지 않네요. 제 나이 36이 되도록 배필을 만나지 못한 저는 일터와 집만 오가는 집순이로 지냈어요. 가끔 엄마의 과일 가게에 가서 일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과 그녀의 아들이 함께 교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주방 이모님을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 제가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달음에 달려가 사과를 드렸어요. 교수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주방에서는 모두 청결하게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당 내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머리카락이 날렸던 것 같아요. 이보세요. 영양사 선생. 이 머리카락은 그냥 날린 게 아니라 계란말이 안에 박혀 있었다고. 애초에 머리카락은 주방에서 조리하는 과정에 들어간 거라고. 교수님이 들어올린 머리카락을 보니 갈색으로 염색된 머리칼이었어요. 교수님의 머리카락 색깔과 똑같았죠. 누가 봐도 당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마디를 더했다간 무슨 난리라도 생길 것 같아 허리를 굽혀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자 교수님 옆에 있던 아드님이 억지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정중하게 사과하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이봐요. 영양사 선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춘들이 밥을 먹는 곳이라고요. 고급 레스토랑까지는 아니어도 청결에 신경을 쓰세요. 네, 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새침하면서도 고고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식판을 건네주더군요. 머리카락 나온 벌이에요. 이거 선생이 가져다 치우세요.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던 식판을 치우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이 잘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식판을 치웠네요. 그런데 잠시 후 교수님의 아들이 다시 식당으로 왔더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한 행동에 사과를 하겠다며 음료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심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죄송하다는 의미로 식사라도 대접하면 안 될까요? 네? 됐어요.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밥을 같이 먹어요. 저는 그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나마 아들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해줘서 기분이 덜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진상 교수의 아들이 저희 학교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교수님과 같이 오면 이상할 게 없었지만 혼자 와서 밥을 먹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또 밥 먹자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만만해서 이러는 거냐고 짜증을 내며 거절했죠.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남자는 매일매일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렇게 집요한 사람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이었답니다. 저는 짜증나고 화가 나 있는데 같이 일하는 주방 이모들이 괜찮은 남자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부추겼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진작에 이모들이 내쫓았을 거라면서요. 몇 주 동안 학교 식당으로 찾아와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고 없던 관심까지 생기게 해서 그의 부탁대로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30대가 넘어서 이렇게까지 구애하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시간을 내어주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자 정말 식당 이모님 말씀처럼 괜찮은 남자였어요. 식사 한 번으로 끝낼 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구애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비록 처음 만남은 기분이 나빴지만 이것저것 재지 않고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수개월 동안 열렬히 사랑했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5개월 만에 그이가 청혼을 했고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예스를 외쳤답니다. 그래서 전 어려운 발걸음을 해야 했어요. 그이의 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데다 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크게 하고 예비시댁에 들어가야 했죠. 그이가 제 손을 잡으며 자기만 믿으라는 말을 해줘서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시댁 안에는 남편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 해서 아주버님 둘과 손윗동서 둘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형제 중 막내의 색식감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궁금하다며 저를 보려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숙여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자 형제 동서들은 활짝 웃으며 제 인사를 받아주셨고 제 얼굴을 보더니 박수까지 치면서 환대해 주셨어요. 두레님, 반년도 안 사귄 여자랑 결혼한다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난 도련님이 순딩이어서 여자를 제대로 만나나 싶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고요. 이제 어머님 걱정할 일이 없으시겠어요. 삼형제가 모두 제 짝을 찾았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주방에 계시다가 앞치마를 입은 채 나오셨는데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는지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양사 맞지요?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식품 영양사잖아. 아니, 설마 재준이 네가 만난다는 애가, 아니 결혼하겠다고 한 애가 우리 학교 영양사였니? 네, 맞아요. 제가 엄마 학교에 찾아가서 같이 밥 먹은 날 내가 첫눈에 반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제 신부감으로 데리고 온 거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게 다 엄마 덕분이네요. 고마워요, 엄마.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는데
교양이 넘치는 분이셨으니 형제들과 동서들 앞에서 험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왜 서 있어? 첫째, 둘째 애미는 상을 마저 차려라. 다들 식탁으로 모여. 시어머니 한마디에 식구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곧 식탁 앞에 저를 포함한 6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을 아끼시고 식사에만 몰두하셨고 아주버님 둘과 동서 둘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집안 형편이나 직업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그이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고 5개월 만에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묻더라고요. 이미 저라는 사람을 한 식구로 생각하는 표정들이어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준 오빠가 매일 저희 학교, 그러니까 어머님과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왔어요. 재준 오빠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까지 달려와서 저를 보고 고백하고 떠나기를 몇 주 동안 했어요. 그러다 마음을 열게 되고 사귀게 되었죠. 어머, 드라마 같다. 완전 낭만적이야. 나 이런 스토리로 가사 써서 노래하고 싶다. 노래요? 형님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제가 들은 게 없어서요. 난 성악가야. 이쪽 둘째 동서는 정형외과 의사고. 아주버님 둘도 대기업 간부에다 의사라고 하더군요. 이런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온 게 맞는 건지 헷갈렸답니다. 그런데 제 예비 남편의 직업이 중소기업 과장이어서 과분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형제 동서들은 만장일치로 저희를 축복해 주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알아서 잘 살아보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반대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다 저를 대하는 게 뜨뜻미지근해서 여러 번 인사를 드리고 승낙을 받을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한 번에 허락을 해주셨네요. 여하튼 그이와 저는 많은 하객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신혼집과 혼수는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장만했어요. 대출을 조금 받긴 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적당한 신혼집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나 결혼 후에나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성격이 워낙 둥글고 온순해서 인상 찌푸리는 순간이 아예 없었답니다. 그런 남편이 크게 화를 낸 날이 있었어요. 그이와 둘이 외식을 하러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남녀를 두고 인상을 찌푸렸죠. 아, 짜증나. 옆에 불륜인 것 같네. 마누라 몰래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바람남 연놈들인가 봐. 어? 여보, 당신 욕도 할 줄 알아? 옆에 사람들이 불륜인 게 그렇게 화나는 일이야? 저는 남편이 처음 화를 내는 걸 보고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숨겨온 비밀을 말하더군요. 사실은 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 우리 삼형제와 엄마를 버리고 상간녀를 택했지.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어머, 그게 정말이야? 여보, 미안해. 내가 괜한 걸 물었나 봐. 당신 상처를 건드려서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왜 미안해해. 사실 엄마 성격은 지금처럼 고상하고 우아하지 않았어. 털털하고 목소리 크던 분이야. 교양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라는 인간이 바람나서 집을 나간 이후에 성격이 변한 거야. 에휴, 이런 말해서 부끄럽네.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바람난 것들만 보면 부하같이 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나 봐. 듣기 거북했지. 미안해. 아니야. 당신 말 들어보니까 욕을 할 만하네. 앞으로는 나도 불륜을 보면 당신처럼 욕해줄게. 그렇게 시댁의 비밀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자주 찾아오셨는데 제가 부수수한 모습으로 있으면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으셨어요. 예, 너는 머리가 그게 뭐니? 아무리 집에서 쉬는 날이어도 단정하게 빗어야 할 거 아니야? 또 꼬라지는 그게 뭐니? 무릎 나온 추리닝이 말이나 돼? 에휴. 너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거 아니야? 여자가 집에서 추리하고 있으면 남편이 밖으로 새는 거야. 바람이 나는 거라고. 바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자 괜히 시어머니 심경을 건들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지저분했죠. 앞으로는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하고 있을게요, 어머님.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라. 그리고 어머님은 저와 식사를 함께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재밌는 부부 예능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웃음은 전파되는 거라 배웠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웃으시길 바래서 일부러 깔깔 소리를 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저에게 고개를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넌 교양머리 없이 웃는 게 그게 뭐냐? 그리고 여긴 임대 아파트 아니야? 방음도 잘 되지 않는 데서 찢어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 이웃들한테 방해가 된다는 걸 몰라? 아휴, 내 아들이 너의 이런 교양 없는 모습을 언제까지 이해하고 덮어줄 것 같니? 너 이런 성격 못 고치면 네 남편 바람나서 도망간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신혼 초인데다 시어머니가 왜 이혼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 방귀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했네요. 그런데 저의 모든 행동을 두고 잔소리와 말끝마다 남편이 바람이 날 거라며 끝맺음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장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여기저기 답장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시며 훈계하셨습니다. 넌 교양 없게 길바닥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니? 게다가 어른이 옆에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딴짓을 하는 건 무슨 경우야?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네. 아, 맞다. 넌 아빠가 죽어서 없고 엄마는 새엄마라며.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이지.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아들도 아니? 나중에 네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이 생겨 다른 여자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네 행동 거지를 보면 내 아들이 바람날 것 같다고. 어머님, 저는 잠시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을 뿐이에요. 신호 대기하면서 잠깐 핸드폰을 열어본 건데 돌아가신 아빠랑 제 엄마를 모욕하시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조심해 주세요. 어머, 얘 봐라. 이제 내 말에 토를 닿네. 너 내가 누군지 잊은 거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해야 할 시어머니라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양과 지성을 쌓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막말 때문에 짜증이 심하게 나긴 했지만 어머님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 그냥 조용히 사과를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시어머니를 만나면 혼이 났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상하게 굴어야 하는지 기준점이 궁금해 죽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냥 입 다물고 무건수행하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윗동서들도 저와 같이 혼나면서 지내는지 궁금해서 얼마 뒤 동서들끼리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시시때때로 이유 없이 혼이 나고 남편이 바람날지 모른다는 말을 들으며 지낸다고 하니 동서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난 한 번도 그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러게, 나도 마찬가지로 혼이 난 적이 없었어.
더군다나 남편이 바람날지 모르니 행동거지를 바로 하라니. 그런 말은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큰 신뢰라고. 동서, 혹시 어머님한테 밉보인 행동을 한 적 있어? 아님 뭔가를 서운하게 했다던가 말이야. 아니요, 전혀요. 전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저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며 화를 내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들처럼 배운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큰형님은 성악가에, 작은 형님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저는 식품 영양사라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고 혼을 내시나 봐요. 제가 넋두리를 하자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말을 하더군요. 교양과 지성은 물론이고 우아하고 고상한 분이라며 분명 저의 실수가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왜 바람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답니다. 동서들은 시아버지가 20년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비밀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입이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시어머니가 바람이라는 것 때문에 결핍이 생겨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동서 둘에게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줬더니 아주 크게 놀라더라고요. 뭐야?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나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나도 분명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긴 하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한 번도 챙기지 않았어. 그렇죠, 형님? 들어보니 그러네. 내가 남편한테 왜 시아버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말을 얼버무린 적이 있거든.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 처자식을 버리고 상간녀한테 갔으니 죽었다고 말하는 게 나았던 거야. 형님들,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말했다고 하시면 저 사달라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도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려워서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네. 그리고 동서도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의 타겟이 되었으니 힘들었겠다. 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한테 남자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머님 연세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요즘 황혼 재혼이 유행이라 좋은 분을 만나면 어떨까요? 저한테는 소개해드릴 만한 분이 없는데 형님들은 어때요? 제 질문에 형님들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내 누군가가 떠올랐는지 성악하시는 큰형님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 생각났어. 교수 중에 이혼한 분이 한 분 있는데 훤칠하고 멋있거든. 연세도 어머님이랑 비슷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왜 그동안 이 생각을 못했을까? 어머님도 여자인데 말이야. 동서, 우리가 소개팅도 해드리고 재혼도 시켜드리자. 그러면 동서도 그만 시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다 됐다. 고민 해결. 형님, 감사해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니까 형님이 한번 쓱 소개팅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전 이제 잔소리에서 해방되는 날이 머지않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댁의 모든 식구가 모였을 때 식사를 하고 큰형님이 넌지시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네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남자가 없어서 외롭다고 한 적 있었어? 난 지금 충분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남자 따위는 필요 없다고. 아, 정말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선물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어머님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난 이대로가 좋으니까. 시어머니는 남자 만나는 걸 극도로 싫다는 듯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시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남성 혐오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소개팅을 하기 싫다는 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와서
시어머니는 똑같이 저의 행동을 두고 왈가왈부하시며 언젠가 제 남편이 바람나서 나갈 거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고 하시며 제 가슴에 난도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이런 상황에 겪게 된 걸 엄마한테 하소연하러 친정에 갔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제 눈빛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아차리는 분이셔서 고민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보니 고모가 와 계신 겁니다. 왜 두 분이 같이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모가 위암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된 후 같이 살기로 하셨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번에는 고모까지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존경하고 고마워.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천사 같으실까? 얘는 엄마를 꼭 남처럼 말하네. 네 고모는 나한테 식구가 아니니? 엄마가 좋아서 결정한 일이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저와 고모는 엄마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해서 배시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눈빛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바로 캐치하셨답니다. 너 무슨 일이야? 얼른 털어놓아 봐. 일?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널 낳지는 않았지만 20년을 봐왔어. 엄마가 딸의 마음을 알아보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어서 털어놓아 봐. 그래서 전 시어머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고모와 엄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두 분 다 왜 그렇게까지 당신의 딸과 당신의 조카를 못살게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결핍이 심해서 그런 것 같다며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왜 시어머니가 소개팅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모 말이야. 만나는 애인이 있어서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 아직 그 남자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으려나? 아니야. 애인이 있으면 왜 그렇게 날 찾아와서 훈계를 계속하시겠어. 게다가 내가 어머님이랑 같은 대학교에서 일하는데 남자 만나는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런가? 엄마 생각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네 시모를 몇 번 보고 느낀 게 언제나 남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고. 꼭 데이트에 나갈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야.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네 시모가 더 심해졌다 싶으면 엄마한테 다시 알려줘라. 그땐 내가 만나서 해결해 줄게. 응? 알았어. 그럼 엄마만 믿고 있어야겠다. 나도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시어머니가 괴롭게 하면 바로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그럼 고모랑 잘 지내고 있으셔? 그만 가볼게. 그렇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와 시어머니가 일하는 대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듣는 잔소리보다 더 큰 사건이었죠. 학교 본관 1층 게시판에 저와 시어머니가 해고되었다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듣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봤는데 이미 교수실을 정리하고 나가셨더라고요. 명패까지 싹 치우고 집으로 가신 모양이었죠. 이에 학교 인사팀에 찾아가서 무슨 일로 해고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며 도덕적으로 문란을 일으킨 교수와 죄 없는 저까지 해고가 된 거라네요. 누군가에게 따져보고 싶은데 너무 황당해서 벙찌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과 동서들에게 알리고 모두 시댁에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소파에 앉아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어머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간결한 대답을 하셨고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자식들 모두는 한숨을 내쉬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졸지에 백수가 된 저는 다른 학교에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다행히 저를 받아준다는 학교가 있어서 바로 재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고 시어머니와 거의 만나지 않아 훈계를 더는 듣지 않게 되었답니다.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창피하고 부끄러워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이 며느리들끼리 시댁에 가서 밥이라도 차려드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자식들과의 어색해진 사이를 풀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형님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시어머니이니 같이 해결해보자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서들과 장을 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 앞에 다다랐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눈앞에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맞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 누군데 어머님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손 당장 놓지 못해요? 그러자 머리채를 잡고 있던 여자가 저희를 째려보며 말하더군요. 아, 오하고 고상한 이 옆에 내 며느리들인가 보지? 이것들아, 인연이 내 남편이랑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쳐들어왔다. 니들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그대로 돌아서 나가! 저는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이런 짓을 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맞아도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자 저희 며느리 셋은 경악하고 말았어요. 얘들아, 나가지 말고 나 좀 도와줘라. 사실 니들 시아버지는 살아있다. 그것도 바람난 여자랑 20년을 살았지. 그 상간녀가 바로 인연이다.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수년 전부터 시아버지와 몰래 역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셨는데 옛 감정이 되살아나서 용서하고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동거하던 상간녀가 돈만 밝히고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다며 어머님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네요. 정말 기막히고 어이가 없으시죠? 저는 이걸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하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저희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빼앗아간 상간녀를 뜯어 말리려고 했습니다. 어이 아줌마, 이거 놔.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랑 자식들이 가장을 잃었어. 너 같은 년은 오늘 두 발로 걸어나가게 못하게 해주지. 이 어린 년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쌍문동 쌍도끼라고. 내 손에 걸리면 다들 두동강이 나서 빌빌 기어다닌다고. 너희도 그 맛을 보고 싶은 거냐? 그럼 덤벼봐. 그런데 어찌나 지독하고 힘이 세던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절대 놓아주지 않더군요. 그러자 형님들이 몸을 풀었습니다. 먼저 성악가인 형님이 단전으로부터 힘을 끌어내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 사자우 공격한다. 오페라! 그 순간 상간녀뿐만 아니라 저와 둘째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바닥으로 쓰러져 두 귀를 막았습니다. 성대가 얼마나 튼튼하던지 1분이 넘도록 끊이지 않고 사자우가 이어졌습니다. 오페라! 그만, 내 고막이 터질 것 같아. 그만하라고! 큰형님이 사자우를 끝내자 정형외과 의사인 둘째 형님이 자빠져 있는 상간녀의 몸을 여기저기 공격했어요. 어이, 쌍도끼. 난 정형외과 의사야. 어딜 공격해야 다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화장실 변기에 앉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마. 허짜, 파파박! 상간녀의 다리와 팔, 허리와 목을 팍팍 쳐대자 상간녀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내 뼈가 움직이질 않아.
앉아서 오줌도 못 쌀 만큼 큰 고통이라고. 이건 뭐야? 귀에서 피가 나잖아. 사자 후에 관절 공격까지. 이것들 보통이 아니었어. 젠장. 두 형님은 사자후와 관절 공격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바람에 가르는 나의 주먹. 보이지 않는 기를 끌어모아 너의 뼈를 두동강 내는 소리야. 훗훗 허이 막내 동서. 자네도 뭐해나 해야지. 식품영양사는 뭐가 큰 무기야? 얼른 이쪽으로 들어와. 네? 무기요? 저한테 무기라면... 그럼 인연 주둥이 좀 벌려주세요. 제가 기막힌 소스를 만들어 올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샐러드 소스와 굴소스, 그리고 와사비와 청국장 등등을 섞어서 최악의 냄새가 나는 소스를 가져가 상간녀 입에 한 입 물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상간녀 면상이 시뻘겋게 질렸는데 제가 뱉지 못하게 주둥이를 두 손으로 틀어 막았답니다. 결국 상간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스를 모두 삼켜버렸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뭘 섞었길래 똥맛이 나는 거야? 내 세계 최악의 맛이라고. 이보세요. 맛은 똥맛이지만 몸에 좋은 소스예요. 그러니까 건강 생각해서 한 입 더 먹여줄게요. 아셨죠? 다시 소스 한 숟갈을 상간녀 입에 물려주었고 고막이 나가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채 똥맛을 느끼고 있던 상간녀가 곧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살려줘요. 그만하면 됐잖아. 그리고 나도 피해자야. 당신들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도로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큰형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사랑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윤리를 중요시하고 고상하고 교양이 넘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상간녀는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를 넘겨줄 테니 10억의 위자료를 달라고 했답니다. 개판을 넘어서 아수라판이 되었죠. 이년아, 어디서 10억 타령이야. 네가 내 남편 빼앗아 갔을 때 나도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했다고. 피장파장 쌤쌤이니까 너도 똑같이 한 푼도 받지 말고 내 남편이랑 이혼해. 그건 네가 알아서 네 남편한테 받아. 그게 아니면 깨끗하게 내 남편을 포기하시든지. 이 썩어 빠진 년아, 내가 2번이나 똑같이 빼앗길까봐? 절대 그럴 일 없다. 이 찢어 죽이려나? 교양 있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쌍욕이 터져나오니 저희 며느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일은 저희끼리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몰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 빨리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30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과 아주버님 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삼형제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분노했고 자식을 버린 시아버지와 다시 연애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노려봤답니다. 참나, 이 쓰레기년이 엄마 집에 찾아온 것도 기가 막힌데 엄마가 아버지라는 개자식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고? 불륜녀의 혈투가 따로 없네. 엄마, 그 개자식하고 당장 헤어져. 더러운 것들끼리 계속 살라고 내버려 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싫다. 내 평생 사랑은 니들 아버지뿐이었어. 이제야 행복해지려는데 너희들까지 날 방해하지 마라. 뭐가 어째?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처자식 버리고 떠난 놈이랑 잘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엄마도 우릴 버리고 떠나. 우리 삼형제는 절대 용납 못하니까. 꼭 그래야겠니? 이 엄마를 위해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자식 버린 놈이랑 다시 붙어 살겠다는 사람을 엄마로 여기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선택은 엄마가 해. 시어머니는 고민을 하더니 이내 마음을 정하고 삼형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순간 미쳤나 보다. 자식을 버리고 간 놈을 사랑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잘못했다. 다신 그 개자식을 만나지 않으마.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한번 실수라고 생각하고 봐드릴 테니 저 여자 빨리 치워요.
이제 상황이 정리되나 싶었는데 누군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활짝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시아버지였죠. 여보, 여기 잡년이 찾아왔지? 뭐야, 내 아들들이 모두 있었네. 게다가 며느리들까지 다 모였구나.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엄마는 당신을 버리겠다고 선택했으니까 꺼져! 넌 임마,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 아니었으면 니들이 태어났겠어? 창조주를 봤으면 깍듯하게 인사부터 해야지. 첩첩산중이네. 엄마 입으로 말해줘. 저 인간이랑 끝내고 다시는 볼 일이 없다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시아버지한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난 앞으로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야. 어차피 복수하려고 만나기 시작한 거니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어. 난 애들 안 보고 살 수 없으니까 당신과 헤어지겠어. 이게 내 대답이니까 당신 첩녀 데리고 사라져. 그리고 다시 내 눈에, 아니, 우리 눈에 나타나지 마. 여보, 영수가 왜 그래?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약속했잖아. 나 당신과 재혼하려고 전현한테 위자료까지 다 준비했다고. 시아버지의 어이없는 말에 저희 자식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바닥에 자빠져 있던 상간녀가 쾌재를 부르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나한테 10억 주는 거야? 야호! 그럼 둘이 잘해봐.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상간녀의 입놀림에 둘째 형님이 턱주가리를 날려 상간녀 턱이 빠졌습니다. 그래. 한마디만 더 하면 혓바닥을 뽑아 줄넘기를 해줄 거야. 알았니? 그래, 닥치고 있어. 조금 있다가 병원에 보내줄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삼형제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빼앗아 가겠다며 계속 들러붙었습니다. 이에 큰형님이 삼형제에게 비켜보라고 하더군요. 다들 비켜봐요. 우리가 나설 차례인 것 같네. 시아버지라는 저 사람을 쫓아내고 다시 못 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형님. 어머님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삼형제는 홍해 갈라지듯 좌우로 피해주더군요. 이윽고 큰형님의 사자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개자식아! 으아! 이게 뭐야? 목청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내 귀가 마비되는 기분이야. 움직일 수 없어. 영숙이, 당신 며느리 좀 말려봐. 다들 귀를 막고 큰형님의 사자후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1분 넘게 공격을 받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답니다. 그만! 내가 이런다고 영숙이를 포기할 것 같으냐? 내 고막이 찢어지고 두 눈이 멀어도 영숙이를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 아직 사자후가 끝나지 않았는데 둘째 형님이 두 손을 들고 시아버지의 관절 공격을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뚝뚝 소리를 내며 꺾고 당기자 시아버지의 두 팔과 두 다리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몇인지 고개를 들어봐봐! 삼형제와 당신 전처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까지 정말 종합 쓰레기가 따로 없구나. 이번에는 아구창을 날려주마. 턱주아리 대봐. 가만히 있어. 평생 빨대로 밥 처먹기 싫으면? 빠각 소리를 내며 턱주가리를 날리자 시아버지의 턱이 빠져서 제멋대로 흔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안 되겠네. 막내야, 가서 소스 말아와라. 이에 저는 네, 형님.
외치고 주방으로 가서 신박한 소스를 다시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턱 빠진 시아버지 입안에 똥만 나는 소스를 들이부었어요. 둘째 형님이 턱주가리를 잡고 억지로 삼키게 했죠. 끄억 소리를 내며 얼굴이 시뻘겋게 물든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 잘 선택했어. 그럼 너랑 네 첩년을 그만 보내주도록 하지. 아, 병원에 갈 필요 없어. 내가 다시 뼈를 맞춰줄 테니까. 자, 가만히 있어. 빠각, 뽁, 뻑, 뿌락 뼈 맞추는 소리를 내며 둘째 형님이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멀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꽁진하게 도망을 갔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삼형제 몰래 시아버지를 만나온 걸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며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큰형님이 소개해주는 남자도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로써 시어머니의 불륜에 불륜을 더한 충격적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새로운 사랑을 찾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는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제 행동 거지 때문에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더는 듣지 않게 되었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와 둘이 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당신이 바람난 시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만만한 제가 되었던 것 같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사과하고 잘 지내보자는데 어떻게 싫다고 하겠어요. 저는 어머님의 두 손을 잡아드리고 토닥여 드렸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셨고 저는 이를 감사하게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걱정이 사라져서 친정에 신경 쓸 여유가 생겼어요. 고모는 엄마 집에서 지내며 몸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젠 머리카락도 제법 자라서 환자였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답니다. 엄마랑 고모는 맛있는 요리를 하며 집안에서 재미나게 지내셨고 고모 건강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진심으로 아주 많이 감사했어요. 특히 이번에 시어머니가 한 짓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게 뭐야? 돈이잖아. 세상에 이 많은 돈을 왜 날 주는 거야?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계속 엄마로 남아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얼마 전에 적금 만기가 돼서 가져온 거야. 어디다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 사람이 바로 엄마니까 받아줘? 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어딨어. 5만 원짜리 세묶음인 걸 보니 3천만 원이네. 나 이거 못 받는다. 그냥 용돈으로 10만 원만 줘도 충분하다고. 엄마랑 고모는 연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 필요한 데 쓰렴. 그냥 받으시라니까. 이거 엄마한테 드리는 뇌물이야. 계속 내 엄마가 되어주고 고모한테도 영원한 올케가 되어달라고 드리는 뇌물. 그러니까 그만 거절하고 받아주셔요. 참, 우리 딸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래, 받으마. 고맙게 받을게. 대신 너도 영원한 내 딸이 되어줘야 한다. 중간에 그만두기 없기로 약속하자. 저와 엄마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고 두 팔을 벌려 뜨거운 포옹을 했답니다. 고모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이내 창밖의 하늘을 보셨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서슴없이 적어봤더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한 면도 보이네요. 이야기의 중심인 저희 시어머니의 사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도 다행히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구독자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